네, 안녕하세요. 강의 계획서는 뭐 이대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빨랐다 늦었다 할 거니까 대충 보셔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습이에요. 복습. 예습 아니에요. 예습 안 하셔도 되고, 그날 배운 데까지만 매주 이제 공부를 매주 한 번 만나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5과목을 배우시잖아요. 노동법, 그 다음에 이제 쟁송법, 그다음에 경영조직론 뭐 이렇게 아니면 보통 이제 5과목 정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돌리세요. 매번 페이지 1부터 돌리세요. 모든 과목을 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모든 과목을 매일 공부하시는데, 이제 보통 2차에 단권화 있잖아요. 단권화. 이 단권화를 시중에 있는 모든 책을 이렇게 모아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테마들을 모아서 공부한다라고 대오해를 하세요. 그 단권화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단권화 오해하시면 시험 기간 진짜 길어져요. 단권화는 그게 아니고, 상관없어요.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듣든 딱 어떤 강사의 강의를 내가 딱 듣잖아요. 그럼 그 강사가 나눠준 자료 있죠. 그 자료를 가지고 그냥 끝까지 믿고 간다. 이게 단권화예요. 이게 끝까지 믿고 간다. 근데 믿고 갈 때 어떻게 가냐면, 그냥 그것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내 머릿속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이 있으면 이렇게 가상의 왼편에 가상의 선을 그은 다음에 이쪽에 내용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차 공부는 어떤 공부다? 내가 이해한 것을 내 식으로 해석을 해서 나만의 논리적인 글로 표현한다. 그러면 꽈락이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꽈락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입시 논술이에요. 이건 입시 논술이에요. 이거는 입시 논술은 그래서 거대한 이 독서적인 배경이 있어야 돼요. 독서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입시가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독서를 하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얼마나 자신만의, 우리가 이제 중학교가 들어가면 인격을 형성한다 그러잖아요.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들어냈느냐, 그걸 보려는 게 입시에 있어서의 논술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성인 고시 시험에서의 논술은요, 그거 아니에요. 그 절대로 세계관이나 사고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를 보려는 게 2차 이 시험이에요.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떤 능력이다? 문제가 있으면 공식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풀이 공식이 있고, 풀이 공식이 있으면 이 공식에 따라서 풀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 보여주기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말로 하는 수학이에요. 말로 하는 수학. 여러분들이 배우는 성인고시 2차 논술형 시험은 말로 하는 수학이에요. 수학이어서 이 풀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풀이하는 방식, 풀이 공식뿐만 아니라 풀이 방식도 암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만큼은 여러분의 말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의 말로 쓰시면 돼요. 느낌이 오시죠? 어떻게 2차 공부를 해야 될 건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완전히 여러분들 있잖아요. 디깅업, 뒤집어 엎어야 돼요.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보실 때도, 대학교 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이런 식으로 안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안 들었으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문제가 있으면. 근데 이 문제는 가상의 문제라고 어떻게 해요? 일기 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연기와 일기에서는 이거 없이 풀이 공식만 쭉 내용이라고, 그 학문적 내용이라고 쭉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방식도 이렇게 한다. 여기까지만 이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처음부터 저는 일기 때부터 이제 요거는 백발백중은 일기 2번에 걸쳐서 할 거란 말이에요. 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주고, 문제에 대해서 풀이 공식이 있고, 풀이 공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노동법을 배우든 쟁송법을 배우든 아니면은 뭐 경영조직론을 배우든 인사노무관리를 배우든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의의가 있고, 뭐 의의, 그다음에 내용, 뭐 특징, 그다음에 뭐 특징, 뭐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말만큼은 나는 무조건 써야 될 것 같아 하는 것을 옆에다가 두 문자로 만들어 오세요. 책을. 이게 단권화예요. 이게 단권화예요. 책을 두 문자로 만들어 옆에다 이렇게 두 문자로, 여러분들의 말로 두 문자를 만들어요. 아니, 강사가 가르쳐주면 고맙고, 만약 안 가르쳐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단권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학습법이거든요. 이거 제가 이제 맨날 가르쳐 드리는 학습법인데 이것 때문에 많이 합격했어요. 사실은 사시에서든 행시에든 엄청 많이 합격했어요.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글을 읽을 때 이거 읽고 요거를 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두 문자를 딱 봤더니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우리의 이 머리는 있잖아요. 우리 머리는 우주 끝에 갔다가 딱 갔다 오는 이게 0.1초밖에 안 걸려요. 우리의 사고는 그 정도로 빨리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 속도가 더 빨라요. 우리 사고가 원래 아는 건 모르는 것은 뒤집어 가니까 힘들지만 아는 지점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더 빨라. 그러니까 주산왕이 컴퓨터가 더 빨라요. 아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딱 기억이 나요. 그럼 바로 이리 가요. 이렇게 갔는데 내가 왜 두 문자를 이렇게 만들었지? 내가 왜?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두 문자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다시 또 이렇게 빠져나와서 또 읽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게 일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배운 지점에 관해서는 이것만 보면서 주르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그럼 합격해요, 내년에. 100% 합격해요. 100%. 제가 개런티해요. 100% 합격해요, 내년에. 노무사는. 그래서 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동차가. 생동차. 작년에 방문각에서 인터넷 강의할 때도 이 얘기부터 먼저 했거든요. 강의할 때도. 인터넷 10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학생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누구나 다. 근데 이제 요거를 본인 스스로가 셀프 컨트롤 잘 안 되니까 이제 같이 하면서 타율적인 강제력도 부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스스로가 이걸 해낼 수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생동차도 가능하고 당연히 동차가 가능합니다. 이게 내년에. 당연히 동차가 가능해요. 그래서 유예생들은 특히나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놓으면은 이거 딱 하는 것 자체가 이제 1기 때 이걸 딱 만들어 놓고 2기 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이거 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시험장 가면 내가 20회 되겠다, 30회 되겠다. 이거 무슨 개뻥 소리야. 아니, 뻥까지 말아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단권화예요. 이 작업을 지금 해놓으시기 바라요. 제 것뿐만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저희 학원 아니어도 돼요. 누구 어떤 선생님들 강의를 듣든지 간에 이렇게 먼저 나는 만들 거다.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일주일에 달랑 이게 요일별로 배우니까 요일별로 일단 수업 끝나자마자 오후 수업이면 저녁에 가서 만들고 저녁 수업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바로 만드신 다음에 그걸 읽어요. 그것만 이렇게 읽어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잖아요. 하루에 배운 건. 그래서 매번 전 과목을 이렇게 계속 돌리세요. 이렇게. 그럼 사람의 사고가 점점 여기에 익숙해져요. 그럼 내년 딱 끝나는 거예요. 이 과목이, 이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 우리 쟁송법, 이 법 영역, 이제 노동법하고 쟁송법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노동법은 실체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법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딱 갖고 있어요. 실체법은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을 딱 갖고 있어요. 근데 쟁송법은 내용이 없어요, 사실. 쟁송법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쟁송법에서는 노동법에서와 같은 뭔가 그 알맹이 있는 것을 내가 얻어야지라고 막 찾으면은 양파하고 똑같아요. 까고 막 까다 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쟁송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쟁송법은 겉에 있는 양파 모양만 아시면 돼요. 예컨대 우리가 연기 때 배웠던 법률상 이익이 뭐냐 그랬더니 판례가 근거법률과 관계법률에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다. 그러면 이게 양파거든요. 그러면 그 양파인데 그걸 까고 그러면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뭐야 막 까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판례가 그러잖아요.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법률 이익. 그 다음에 명시로 보호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럼 뭐 이거 까봐야 없잖아요, 그거. 그때 겉을 구성하는 게 도대체 뭘 지시하는 거냐? 그 지시하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렸죠. 경찰 법규만 아니면 되고 실체법상의 단속 규정만 아니면 된다. 그 근거 규정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는요. 양파 껍질처럼 까발 소용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쟁송법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쟁송법은 말 그대로 뭐다? 어떤 알맹이를 추구하지 말라. 알맹이 추구하지 마라. 알맹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뭔가를 지시하는 거다. 지시하는 것. 지시하는 것인데 특히
쟁송법에서는 뭘 지시한다? 문서 3개를 지시한다. 문서 3개의 방식. 문서 3개. 문서 3개의 처리 방식을 지시한다. 처리 방식을 지시하는 건데, 그럼 이 문서 3개가 뭐냐? 첫 번째, 소장. 두 번째, 처분문서. 세 번째, 판결문. 이렇게 해서 이 3개의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 바로 이 쟁송법의 처음이자 끝이다. 요거.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행정법으로 배우면 안 돼요. 이거 쟁송법을. 아니 강학상 행정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거기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막 강학상 행정행위를 알아야 이것을 마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끔 만들잖아요. 아니 일정 지점만 알면 돼. 일정 지점만. 제가 늘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리모컨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5번 딱 누르면 SBS, 7번 누르면 KBS2. 근데 그 안에 있는 화학적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 그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는 전자공학과 애들이 배워요. 군대 갔더니 TV가 고장났거든요. 그랬더니 중사가 야, 전자공학과 나오는 손 들어 있다. 고쳐봐. 어떻게 고쳐, 걔가.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 뒤통수 때면서 네 새끼야 대학교에서 이런 것도 안 배우고 걔가 안 배우는데 너 버리 봐, 새끼. 그래서 괜하게 혼나고. 제가 이제 행정학과 나왔다고 행정 보라 그러고. 그럼 사회학과 나오면 맨날 사회 봐야 돼요. 하여튼 희한했어요, 군대 가가지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라,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자, 요거. 쟁송법 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쟁송법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요거를 배우는 게 이게 이제 다거든요, 요게.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오늘 배부된 자료, 사례 문제 풀이 방법 5단계. 이제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차 구성하기가 끝이에요. 목차 구성하기가 여러분들 끝이야. 첫 번째, 1단계는 묻는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연기 때 마지막에 했던 걸 이제 한 번 더 할게요. 보면 묻는 문제를 보는 건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려고 그러면 노동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노동법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읽어야 돼요. 노동법은. 쟁송법은 밑에서 위로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동법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쟁점을 발굴할 때, 근데 쟁송법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읽는 게 아니고 바텀업, 밑에서부터 위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가 뭐예요? 묻는 문제 보기. 묻는 문제가 뭐예요? 대통령갑의 파변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가가 묻는 문제예요. 묻는 문제 보기예요. 첫 번째 묻는 문제 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묻는 문제 보기. 그래서 조건문으로 만들면 돼요. 묻는 문제를. 그래서 대통령갑의 파병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조건문으로 바꿔보세요. 2%. 대통령갑의 파병 결정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성의 대상이 되려면 조건을 만족하는 문장을 이제 써보는 거죠. should로 쓰는 거죠. 대통령갑의 파병 결정이 행정법상 항고성의 대상이 되려면 대통령갑의 파병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성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대상이 되려면 대상이 되어야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쟁송법에서. 이렇게. 자, 그래서 1단계가 묻는 문제 보기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뭐냐면 묻는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 이 대전제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밖에 존재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려운 말로 칸트가 정언명령이라 했어요. 칸트가 어려운 말로 이걸 정언명령이라 했어요. 근데 이 정언명령이 18세기에 국민국가가 출현하면서 정언명령이 문서화됐어요. 요거를 법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도덕적 영역에서의 정언명령으로 존재했어요. 개인의 윤리의 문제로. 자, 윤리는 개인의 문제예요. 이 개인의 문제로 존재했다가 사회적 규범화 됐는데 이 사회가 국가라는 조직체를 갖게 되면은 법률이라 그래요. 법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1940년대에 나치 독일이 출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엄청나게 많은 인명 피해를 봤죠. 그러면서 특히 인종차별적으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이제 유태인 학살로 시작돼서 이제 된 거니까 홀로코스트. 그래서 나온 게 소위 말하는 이 자연적 정의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원래 자연적 정의는 우리의 인간 이성에서는 추방시켰어요. 17세기, 18세기에. 왜 추방시켰느냐? 자연적 정의는 곧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정반대에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면서 중세의 암흑시대, 다크 에이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발로 빵 차서 추방시켰어요. 추방시키고 나서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한번 이 유토피아를 잃어버린 낙원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출현시켜 보자 라고 한 게 어떤 법이냐? 여러분들 헌법에서 잠깐 들어보셨을 텐데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이 바이마르 헌법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헌법이에요. 지금 현재도. 인류가 고안해낼 수 있는 최고의 헌법이에요. 바이마르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대로 하면은 인류는 여기 낙원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출현을 했어요. 나치 독일이. 바이마르 헌법에 의하여 나치당이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았는데 뭐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위임적 독재라고 하는 건데 이 합법적 독재거든요. 이임적 독재가 아니라. 그래서 합법적으로 독재를 해요. 독재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 이성에 대한 뭐예요? 이 회의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추방시켰던 God, 하나님을 다시 인간의 법 영역으로 끌고 오는데 하나님으로 끌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요. 자연적 정의. 자, 그게 뭐다? 이프슈드 문장이에요. 그게 이프슈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개로 존재해요. 이게 이런 대전제인데 이 대전제가 이프슈드 문장 이거 그다음에 강학상 정의 법률 규정. 이프슈드 문장을 정언 명령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정언 명령, 강학상 정의, 법률 규정 이 세 개로 존재를 해요. 법률 규정이 존재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99.9%가 법률 규정으로 존재를 해요. 대전제가 99.9%가 대전제가 법률 규정으로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프슈드 문장이 있고 세 번째가 강학상 정의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고 법률 규정은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한테 피치법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피치법전을 주는 시험은 세미 오픈북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피치법전. 그래서 여러분들은 쟁송법에서 내가 점수를 잘 받고 싶다 하면 근본적으로 행정소송법 규정을 1조부터 46조까지 있나요? 그걸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들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외우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대전제가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대전제는 GS 연기에서 쪽지시험 문제를 배부했었는데 그 쪽지시험 문제 달랑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달달달달 외우셨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그래서 행정소송법상 대전제를 찾아봤더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를 만족하는 문장의 존재 방식은 법률 규정의 뒷부분. 이 뒷부분이 대전제란 말이에요. 뒷부분이. 앞에 있는 조건은 문제를 조건화시킨 거고 그 조건화되어 있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슈드 문장일 때 이 슈드 문장이 법률 규정으로 존재하면 법률 규정을 대전제로 쓰는 거고 이 슈드 문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대전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슈드 문장을 대변하는 각상 정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존재해요. 세 방식으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대전제는 행정법 제38조 제1항 컴마 제19조 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조문이 세 개가 대전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대전제가 이 세 개로 존재하는데 법률 규정을 보고 베낄 때는 대전제를 법률 규정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에 의하면 하고 보고 베낄 때는 이렇게 요 조사를 가지고서 보고 베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 그냥 쭉 보고 베끼면 돼요. 여기서 취소가 아니고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이렇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이렇게 쭉 보고 베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쭉 보고 베끼시면 돼요. 보고 베끼면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비치법전은 보고 베끼는 거예요. 비치법전을 보고 베끼라 이 말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 비치법전이 길다고 자기 말로 압축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압축소설. 그러면 그거 빵점이에요. 법은 절대로 압축소설을 하면 안 돼요. 예컨대 우리 이제 그 보면은 행정법 23조에 집행정지 있잖아요. 집행정지 그대로 보고 베끼면 거의 반 페이지를 쓰게 돼요. 잘못하면 답안에. 그럼 이게 너무 많아. 자기 스스로도 이게 너무 많다고 이렇게 부담감이 생겨요. 보고 베낀다는 게. 그럴 때에는 점점점 보고 베끼는데 점점점을 통해서 과감하게 생략을 해가지고 두 줄 이내로 쓸 수 있도록. 두 줄 이내에 쓸 수 있도록 점점점을 하는데 그러면 점점점 할 때 또 고민하게 돼요. 아, 점점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이 되게끔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점점점 찍어가지고 주어하고 수어만 잘 나오게 쓰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중요 문구 있으면 중요 문구 빠뜨리지 않도록 하고 말이 안 돼도 돼요. 중요한 건 이 점점점을 사용해서 하셔야 돼요. 절대로 축약해서 써머리 하시면 안 돼요. 써머리 하면 안 돼요. 법은 써머리 하면 안 돼요. 판례도 써머리 하면 안 돼요. 판례도 길면은 점점점을 하는 거예요. 긴 판례들이 꽤 있어요, 중간에. 자,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여기 대전제까지 이제 발굴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묻는 문제를 다시 이제 재진술해야 되죠. 대전제를 봤더니 행정소송법, 가로 열고 이하 동법 제38조 컴마 동법 제19조. 왜 컴마를 여기다가 썼냐면 이 38조에서 이 19조를 준용을 해서 그래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38조 제1항이에요. 여기서 38조 제1항 컴마 동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법학을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쓰냐면 행정법 제38조, 제19조와 제2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그냥 후룩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법조문의 정식적인 형식이 깨진 거예요. 법이란 건 반드시 무슨 법 제 몇 조 제 몇 항이에요. 언제나. 무슨 법 제 몇 조 제 몇 항. 그래서 이하 동법을 난 이거 쓰기 싫다. 그럼 행정법 제38조 그다음에 제19조까지 써도 돼요. 컴마인데 그다음에 여기다가 꼭 법 이름을 써야 되니까 행정소송법을 쓰든가 아니면 같은 법이라고 쓰든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되게 중요한 거 이것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법학에 있어서 이 약속은 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깨면 안 돼요. 절대로 깨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뭘 가르치는 거야? 알맹이를 가르쳐 달라니까. 근데 제가 알겠잖아요. 알맹이 없다고. 알맹이가 없어요, 쟁송법은. 쟁송법에서 여러분들 알맹이 찾으려고 그러면은 진짜 시험 공부 오래 하게 돼 있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이 뭐가 있어요? 법조문만 있어요. 법조문만 사실은. 자,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일단 쓰는 자체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행정청약은 구체적 사실한 법집행으로서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예전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게 이제 보고 베낀 거죠. 그러면 이제 대전제니까 아까 1단계에서 묻는 문제를 보고서 이 대전제를 뺐잖아요. 그럼 묻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죠. 여기다. 판단해야 할 전제 상황이 뭐냐 했더니 대통령 갑은 A국 정부로부터 파병협정에 따른 전투병력의 파견을 거듭 재촉받자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2011년 11월 1일 국군의 전투병력을 A국 정부에 파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거예요. 요거. 근데 여기에 국회의 동의 없이 헌법적인 약간의 상식을 갖고 있어 버리면 여기서 이제 대오해를 하게 되죠. 국회의 동의가 없으니까 이거는 무효 아닌가?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처분이 아니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대전제까지 갔으니까 이제 문제되는 소전제를 이제 빼볼게요. 행정법 제38조, 동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랑 행정처형 구체적 사실은 법집행 첫 번째가 여기서 대전제에서 문제되는 소전제로 우리가 발굴할 만한 것은 첫 번째 이거죠. 행정처형은 구체적 사실은 법집행이고 두 번째는 공권력 행사 그다음에 그거부 그다음에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작용 이 셋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이 돼야 되죠. 선택이.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 이 세 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는 거죠. 처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갑원 A국 정부로부터 파병 협정에 따른 전투병력의 파견을 거듭 재촉받자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2011년 11월 1일 국군의 전투병력을 A국 정부에 파견한 결정을 내렸다. 이거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집행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의문이 있는 분들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셨죠?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씩 내려볼까요? 대통령 갑 있죠. 대통령은 당연히 뭐예요? 행정청이죠.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각종의 결정과 판단을 내리세요. 그 각종의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그 주체로서는 행정청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고 그다음에 A국 정부의 전투병력을 A국 정부에 파견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으로 결정이다. 그게 아니죠. 행정청이 뭐예요? 국군의 TV를 통해서 담화를 통해서 A국에 파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처분이죠, 처분. 그러니까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을 하는 법집행이면 틀림이 없어요. 대통령의. 행정청이 하는. 자, 구체적 사실은 뭐예요? 구체적 사실은 두 개를 말해, 두 개. 구체적 사실은, 자, 개별적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개별적, 구체적. 그 개별적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말하죠. 특정인.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것은 특정한 상황을 말하죠. 특정한 상황을 가리키죠. 그러면 그게 이제 구체적 사실이에요. 여기는 개별인 구체적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두 개를 합치면 구체적 사실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말로 하는 수학이에요, 말로 하는 수학. 구체적 사실은 개별인 플러스 구체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는 수학이란 말이에요, 말로 하는 수학. 2는 1 플러스 1이다. 이것처럼 구체적 사실은 개별적 사람, 특정인, 개별적인 사람, 구체적인 상황 더하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국군의 전투병력이죠. 국군의 전투병력이 개별적인 사람이죠. 즉 녹색 부대 이렇게 딱 몇 군단, 몇 사단, 무슨 부대라고 백마 부대 딱딱 특정돼 있어요. 그걸로 파견하는 이제 누구라고 이제 여기 설문을 안 다했지만, 그러니까 전투 병력을 파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 상황이잖아요. 어디에? A국 정부에 파견을 했잖아요. 구체적 상황이 A국 정부에 파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인, 국군의 전투병력이라는 개별인도 나타났고, 특정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국 정부에 파견한다는 구체적 상황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이죠, 이건. 구체적 사실이고, 그 다음에 법집행은요. 국군의 해외 파견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집행이죠. 이 법은 헌법을 말하죠. 법집행이죠. 그러니까 법집행이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의문의 여지가 없으니까 1번은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니까 지워졌죠. 그럼 이제 2-1이냐, 2-2냐, 2-3이냐 이 셋 중에 하나인데 2-3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처분적 그래서 법규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구속적 계획에 관련돼서 계획이어야 되고, 권력적 사실행위에서 사실행이어야 돼요. 사실행위. 그러니까 법규 계획 사실행위일 때만 일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법규, 계획, 사실행위일 때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국군의 전투병력을 A국 정부에 파견하는 결정을 한 것은 법규도 아니고, 법규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고시, 그 다음에 이런 거 만드는 거고, 시행령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계획은, 기억만 하세요, 이거는요. 재개발, 재건축만 말해요. 우리 시험 영역에서 행정계획은 재개발, 재건축, 즉 뭐라면 토지 수용과 관련된 것만 말해요. 아셨죠? 머릿속에 이거를 이게 선입견으로 갖고 계세요, 그냥. 행정계획은 남의 땅을 수용해서 거기다가 도로 깔래. 남의 땅 수용해서 거기다가 복합몰 세워줄게.
광주에다가 세워준다고 그랬잖아요. 복합몰 세워줄게. 그다음에 남의 땅 수용해서 거기다가 공원 만들 거야. 생태공원 만들 거야. 박원순 시장. 그래서 마곡에다 생태공원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남의 땅 수용해서 나 거기다가 DMC 올릴 거야. 다 계획아셨죠? 남의 땅을 수용하는 것이 계획이에요. 행정계획은 뭐라고요? 남의 땅을 수용하는 걸 행정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행정계획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의 땅을 수용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 다음에 사실행위라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사실행위는 그냥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실행위예요. 그래서 가방 좀 열어보시겠습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갑자기 와가지고 체포해서 데려가는 거. 이게 대표적인 사실행위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아니, 이게 뭐 그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 법규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사실행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갈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견하는 결정이니까 파견하는 거잖아요. 자기 행위잖아요.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작위잖아요. 부작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 대통령 갑은 A국 정부로부터 파병 협정에 따른 전투병력의 파견을 거듭 재촉받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2011년 11월 1일 국군의 전투병력을 A국 정부에 파견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게 대통령 갑의 국군 전투병력을 A국 정부 파견 결정이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지만 문제가 되네. 명백하게 여기에 해당하지도 않고 여기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명백하게 여기에는 해당이 돼요. 그럼 요것만 물음표가 된다. 이렇게 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보려는 게 사례형 문제예요. 요거 보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야 공권력 행사가 뭐야? 그럼 많이 배우죠. 연기 때 공권력 행사는 뭐 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설과 이원설, 쟁송법 처분 개념설, 실체법 처분 개념설 있고 뭐 그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돼? 뭐 신청권 엄청 배우잖아요. 그거 아무런 소용 없어요. 문제 풀이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걸 가지고 들어가서 푸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잘 쓰면은 이게 우리가 미시에 보면은 이렇게 수요곡선 있잖아요. 그럼 수요곡선이 되려면 이 안에서는 다 뭐예요? 인디퍼런스잖아요. 인디퍼런스인데 인디퍼런스 하지 않으려면 디퍼런스 하려면 인디퍼런스가 무차별이잖아요. 무차별한 건 관계없다, 무관계하다, 차별 없다, 다 동등하다 이런 뜻이 이게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이 효용이. 그럼 효용을 올리려면 시프트가 일어나죠. 시프트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인디퍼런스 커브에 시프트가 일어난 것처럼 잘 쓰시면 기존에 맨 똑같이 이렇게 단문형을 빙자한 사례형 풀이처럼 하면은 점수가 높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50점대 허덕이게 돼 있어요, 사실은. 자, 이번에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들 다 50점대 후반대 다 맞으셨잖아요. 아니, 이렇게 다 많이 쓰지도 않았어, 사실은. 제가 가르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울 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저것만 써도 되나, 과연? 네.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저것만 써도 되나? 아니, 사례형으로 나눈 순간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상대편한테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보니까 1단계 묻는 문제 받고 2단계에서 대전제를 빼내서 썼고 대전제는 3개로 존재한다. if, should 문장, 그 다음에 강학상 정의, 그 다음에 법률 규정. 특히 법률 규정으로 주로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묻는 문제를 재진술했더니 거기에 봐서 비춰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마지막 4단계 소전제를 빼냈다.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는 소전제, 문제되는 소전제. 문제되지 않는 소전제, 그러니까 소전제는 어디서 빠져요? 대전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소전제를 대전제로 딱 뭘 박아 넣으면 그 대전제 밖으로 못 벗어나요. 소전제가. 그러니까 그냥 이 기존의 행정법 교과서처럼 쓰면 대전제는 없이 뭐만 문제된대 막 문제된대요. 이러면은 큰일 난다고요. 법학은 폐쇄 시스템이에요. 법학은 폐쇄 시스템. 법학이 왜 폐쇄 시스템이냐면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로 자꾸 뭔가를 끌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걸 성경에서는 인본주의를 하는데 어쨌든 끌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거를 자꾸 끌고 들어오는데 이 끌고 들어올 때 자신들이 그거를 만들어요. 그거를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모델링. 그 모델링을 하는 것은 어느 학문이나 다 있어요. 존재해요. 그 모델링을 통해서 끌고 들어와야 돼요. 끌고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K라고 해버려요. K라고. 그래서 K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경제학이에요. 경제학에 K상수 있잖아요. 콘스탄트라고. K상수 처리해버려요. 그건 내가 모르겠어. 이 K라는 게 일정하다라고 간주하는데 사실은 몰라서 간주하는 거예요. 일정하다고. 근데 만약에 알잖아요. 이제 이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알게 되면 그 K상수들이 하나씩 줄어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변수, 우리가 흔히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변수로 계속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쪽의 범위들이 넓어져 가요. 뒷부분에 공권력에서 또는 그거와 그 밖의 행정작용과 하면서 이렇게 해서 플러스 이렇게 넓어져 가요. 지금은 이 세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은 이 세 개만 공권력행사, 그거부,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폐쇄.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니, 그러면 항고소송이나 취소소송으로 못 가면 국민들은 어떡하라는 거야? 굉장히 국민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민사소송으로 가요, 거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민사소송으로 가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폐쇄인데 그 중에 이 지점만 행정쟁송법으로 해라. 행정소송으로 해라. 그럼 행정 못 가는 것. 민사소송 가.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엄청 걱정 많이 하세요. 행정법 교수님들이. 행정법 교과서 보면 국민의 권익보호에서 의무행소송을 인정해야 된다. 인정할 필요도 없어요. 의무행소송은 대부분 다 어디로 가요?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가. 근데 의무행소송을 왜 인정하자는 거냐?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꼭 사람이 죽어야 나와요, 돈이. 사람이 꼭 다쳐야 돈이 나와요. 그러면 뭔가 쉬쉬 가다가 놀라서 갔어. 근데 내가 안 다쳤어. 국가배상청구소송 발생하지 않아요. 다쳐야만 발생해요. 그러니까 다칠지 안 다칠지 어찌 알아.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때는 행정개입 청구권을 인정해서 국가가 출동을 해가지고 이 다칠 상황을 미리 제거해라. 꼭 다쳐야만 돈으로 그게 되는 게 맞냐. 국민의 권익 상황. 이런 의도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런 걸 쏙 빼놓고 나면 안 다치면은 괜찮고 다치면 국가배상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렇게 매우 있잖아요. 매우 한정적이고 오묘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법의존적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법의존적이에요. 뭐만 있으면 법으로 가자고 그래요. 뭐만 있으면 이제 법안, 야, 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교장 선생님하고 경찰서장님이 최고 막 화투 치다가도 야, 이게 쌍피 아니야. 교장님한테 물어봐. 뭐 이럴 정도로 법의존적이에요. 법의존적인데 자신한테 법이 조금만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이제 화내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법을 굉장히 주관화시키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수험 공부할 때 그런 경향이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을 많이 털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길게 얘기했죠. 이게 전부 다 문제의 소재예요. 여러분 문제의 소재를 있잖아요. 제 이제 수업 들으면 저 선생님 맨날 이렇게 문제 소재 왜 이렇게 길어? 길 수밖에 없죠. 길어야 돼요. 원래 문제 소재가 기는 곳이에요. 원래. 나머지는 그래서 이 행정재송법 글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문제 소재가 길고요. 갈수록 짧아져요. 왜? 일반론이기 때문에. 여기가 일반론이어서 일반론에서 구체로 떨어지잖아요. 구체화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구체적이면 더 짧아지는 거예요. 더 이렇게 범위가. 그래서 역삼각형 구조를 이루어요. 역삼각형. 네. 이거는 우리 글쓰기가 아니어서 그래요. 누구 글쓰기?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쓰기라서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 글쓰기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 보셨죠? 지금 대전제, 그 다음에 전제 상황의 제시, 그 다음에 소전제 빼내기 여기까지. 그러니까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게 3단 논법이잖아요. 그럴 때 이 대전제를 뭘로 빼냈다? 문제를 보고 빼냈다. 주어진 문제를 보고 이 대전제를 빼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가가지고 소전제를 또 빼냈다. 그리고 소전제로부터 이제 결론을 빼내면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글쓰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막 말을 엄청나게 빨리 하고 사실은 이게 횟수가 얼마 적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엄청나게 지금 축약적으로 건너뛰면서 제가 엄청나게 뛰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으세요.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앞부분은 좀 많이 들으세요. 앞부분에 며칠간은. 나머지는 동영상 안 들어도 돼요. 계속 똑같이 이제 규칙성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 뿐이니까 앞부분만 좀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대전제하고 전제 상황을 제시해서 전제 상황을 가지고서 여기 대전제로부터 소전제가 빠지는데, 즉 대전제는 소전제의 집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전제 1, 소전제 2-1, 소전제 2-2, 소전제 2-3이 있었는데 그중에 주어진 전제 상황을 평가해 봤더니 문제되지 않는 소전제와 문제되는 소전제로 갈리더라. 여기까지를 합쳐서 뭘 하냐? 자, 문제의 소재예요. 문제의 소재.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의 소재를 빼낼 수 있어요. 소전제를 이제 분리해 볼게요. 대통령 갑은 A국 정부로부터 파병 협정에 따른 전투 병력의 파견을 거듭 재촉받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 동의 없이 2011년 11월 1일 국군의 전투 병력을 A국 정부에 파견하는 결정을 내렸다. 자, 대통령 갑의 국군 전투 병력 A국 정부 파견 결정이 갑의 대통령 행정청을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 자, 그다음에 행사인지 문제된다. 그럼 행사인지 문제된다로부터 도대체 무슨 이 뒷부분은 뭐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는 거, 쟁소법상으로. 요게 여기 보시면 만일 행정청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적 공권력의 행사라면 소장의 청구 취지 1번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거예요. 혹시 통치행위이지 않을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말은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또 문제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요것만은 꼭 외우세요. 요것만은 꼭 외우세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소장. 자, 원고, 피고, 청구 취지 1번, 2번, 피고의 부담을 한다. 그 다음에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요. 이거 아예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취소송의 소장이거든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요거 꼭 외우셔야 되고 꼭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 청구 취지 1번에 목적어 있죠. 요 목적어로 쓸 수 있는 거는 대상이 돼야만 목적어를 쓸 수가 있죠. 원래 목적어가 대상이잖아요. 대상. 그래서 취소한다라면 여기는 뭘 쓸 수 있어요? 취소송의 대상을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죠. 취소한다라고 쓰려면 취소 소송의 대상을 여기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쓰려면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을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얘기예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 공권력의 행사만 여기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그거분만 여기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을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적 공권력 행사라면 이 소장의 청구 취지 1번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묻는 문제가. 그런데 여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통치행위만큼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통치행위만큼은 여기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행정성의 한계론에서. 그러니까 목적어로 쓸 수 있는데 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 인정됐어요. 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 그러면 쓸 수 있는데 혹시 통치행위 아니야? 통치행위야. 그럼 다시 못 써. 이걸 뭐라 그래요? 원칙과 예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취소송의 대상이 되면은 원칙적으로 쓸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통치행위면 못 쓴다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논리예요. 이게.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소전제를 그대로 이제
그대로 써보면 이제부터 했던 걸 쫙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 대통령과는 A국 정부로부터 파병협정에 따른 전투병력의 파견을 거듭 재촉받자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 동의 없이 2011년 11월 1일 국군의 전투병력을 A국 정부에 파견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대통령 갑의 국군 전투병력을 A국 정부 파견 결정이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 행사인지 문제된다. 그다음에 만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정 공권 행사라면 소장의 청구치 1번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혹시 통치행위지 않을까? 그렇다면 대통령갑의 국군 병력의 A국 정부 파견 결정이 통치행위인지 문제된다. 이거 문제되는 걸 두 개를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통치행위인지 대통령 이거 하면요, 그냥 무턱대고 통치행위로 확 들어가요. 통치행위로 확 들어가요. 이렇게 2단계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통치행위로 확 들어가요. 물론 실제 소송에서는 통치행위로 확 들어가긴 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논리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목차를 이제 만들어 보면 이거 꼭 외우세요. 특히 여기다가 뭐뭐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걸 쓴 이유가 있어요. 자, 요거는 항고소송은 반드시 이렇게 써요. 항고소송은 반드시 이렇게 써요. 항고소송은 반드시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지워버렸어요. 그럼 무슨 소송이 될까요? 항고소송을 이렇게 써야 하는데 이거 지워버려서 무슨 소송이 돼요? 당사자 소송이 돼요. 그때는. 당사자 소송과 항고소송의 차이는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쪽에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문구가 필요하지 않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항고소송이라고 그래요. 그 항고소송을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쓰려면 반드시 이 목적어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표현이 빠졌어요. 뭐뭐를 취소한다. 이 취소한다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당사자 소송인데 여기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안 될 때 여기다 써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거 당사자성과 항고성의 차이는 두 개. 첫 번째는 이 목적어가 뭐냐? 처분만 쓸 수 있다. 그러면 항고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장에는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이 문구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사자성으로 가면 이 문구가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소변경에서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성으로 소변경해 줄 때 이거 지워버려요, 판사님이. 그리고 이 소장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소변경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의 소재를 이제 쓰는 방식을 볼게요. 자, 여기까지 오려고 그 난리를 피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쓴다? 대전제부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글쓰기하고 역전돼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글을 쓰냐면 이렇게 써요. 대통령 갑은 애국 정부로부터 파병 결정에 따른 전투병력의 파견을 거듭 재촉받자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 동의 없이 2011년 11월 1일 국군의 전투병 애국 정부에 파견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법 38조, 동법 19조,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거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해봤더니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은 틀림이 없으나 취소의 대상이 돼. 구체적 사실은 법적 공권력 행사인지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이게 통치행위인지가 문제가 돼. 이렇게 대부분 쓰세요. 대학교 1, 2학년 때. 그러면 이제 10불 주세요. 교수님이 10불을 주세요. 왜 10불 주냐고 쓸 거 다 썼는데 너 법대 아니지? 그래요. 왜? 대전소포 이렇게 쓰셔야 돼요. 대전제를 먼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이거부터 쓴다는 게. 여러분들이 저는 당연히 이거를 지난 10년 동안 계속 이걸 해왔으니까 당연한데 여러분들 처음 이렇게 공부하러 들어오신 분들은 이 대전제부터 쓰라고 하면 되게 어색한 거예요. 대전제부터 쓰는 거예요. 무조건. 어색한 글쓰기를 해야 좋은 점수 받아요. 사실. 대전제부터 쓰고 그다음에 전제 상황을 제시를 해주죠. 요 문제. 이 대전제 때문에 요거를 한번 평가해 볼게. 요 대전제를 가지고 했더니 그중에 문제 없는 소전제, 문제가 되는 소전제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이걸 전체를 합쳐서 문제의 소재라고 해서 한꺼번에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점짜리면 여기에 2점이 주어져 있고 15점짜리면 여기에 3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법조문을 쓸 때마다 플러스 1점씩 계속 올라가요. 가산점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가산점을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법조문으로. 자, 문제 소재까지. 자, 그래서 실전 목차에서 첫 번째 로마자 1번 문제의 소재까지 우리가 봤어요. 자, 조금 쉬었다가 그럼 뒷부분 어떻게 하면 이제 다음 첫째 문제 된다, 둘째 문제 된다를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